최근 트럼프의 현란한 외교활동으로 인해 많은 분들의 주식계좌 또한 현란하게 움직이고 있을 텐데요. 하루하루 급등락에 기분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기분이 마냥 새롭지만은 않습니다. 경제학자 칼 모런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인생 대부분을 경제위기 속에서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긴축정책, 브렉시트,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 꼬여버린 공급망,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까지 이런 위기들은 늘 평범한 사람들에게 큰 타격을 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스스로에게 묻게 되죠. 대체 우리 경제의 시스템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바로 이런 질문들을 답하고자 칼 모런은 왜 우리는 점점 가난해지고 있을까를 씁니다. 이 책은 우리 경제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그 시스템이 또 어떻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지도 파헤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 모런은 가난해지고 있다는 표현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를 짚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월급이 조금 줄었거나 주식 수익이 잠깐 나빠졌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가난이란 지금의 물가 상승과 생산성 증가를 감안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었을 풍요보다 훨씬 못 미친다는 뜻입니다. 현대사회는 여러 면에서 발전해왔지만 여전히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빈곤 상태에 머물러 있고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조차 제자리를 뛰는 느낌을 받고 있죠. 그래서 오늘 집중해서 살펴볼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 수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만든 부동산의 함정. 둘째, 부의 권력이 점점 더 소수에게 집중되게 만드는 불평등의 누적 효과입니다. 여기 한 커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열심히 저축하면서 부동산 매물을 하루하루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매번 집을 살 수 있을까 싶을 때마다 목표 지점이 또 멀어져 버립니다. 내가 속도를 내면 낼수록 기차는 더 빨라지죠. 이게 바로 부동산의 덫입니다. 그리고 모런은 이 덫이야말로 우리가 점점 더 가난하게 느껴지는 핵심적인 이유라고 강조합니다. 2000년 영국의 청년층 중 약 52%가 내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그 수치는 고작 39.5%입니다. 노력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집값은 소득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고 임금 상승은 수년째 제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중산층도 이제 집을 살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사다리에 아래 계단들이 잘려나간 셈이죠.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모런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집과 땅을 구분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벽돌, 나무, 지붕으로 만들어진 집 자체는 시간 지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수리도 필요하죠. 즉, 감가상각이 됩니다. 그런데 땅, 특히 인기 있는 지역에 있는 땅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오릅니다. 문제는 지금의 정책과 시장이 집과 땅을 하나의 거대한 자산으로 묶어버렸다는 점입니다. 모런은 이 구조가 투기를 부추긴다고 말합니다. 집은 사는 곳이 아니라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 자산으로 전락한 거죠. 매력적인 도시에 땅을 갖고 있다면 굳이 집을 손대지 않아도 땅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자본이죠. 지난 수십 년간, 특히 20세기 후반, 금융규제가 완화되면서 은행과 투자자들이 부동산 시장에 대거 진입했습니다. 모런은 이런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고 강조합니다. 정책은 선택의 결과였고 그 선택은 누적된 결과였죠. 예를 들어 영국은 1980년대 Right to Buy 같은 정책으로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민간에게 매각했는데 대체 공급은 없었습니다. 그 결과 공공주택 비중은 1970년대 후반 30%에서 2010년 후반에는 겨우 18%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전혀 다른 길을 택한 나라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스트리아 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로 자주 꼽히는 빈은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일관되게 유지해왔습니다. 그 결과 빈 시민의 60%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합니다. 덕분에
비슷한 수준의 아파트 기준으로 빈의 평균 임대료는 런던이나 파리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도심에 있는 투베드룸 아파트를 월 60만 원 정도에 살 수 있고 퇴거 걱정도 없으며 임대 계약을 자녀에게 넘길 수 있는 시스템. 이게 빈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모러는 이런 사례들을 통해 말합니다. 주택 위기는 단순히 공급과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선택의 결과라고요. 이번에는 불평등을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지금 시대의 불평등은 거의 전설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재산이 일부 사람들에게 몰리고 있습니다. 모러는 묻습니다. 왜 이렇게 억만장자가 많은 걸까? 그리고 도대체 누가 부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걸까? 팬데믹 이후 세계가 휘청거리던 몇 년 동안 극소수의 최상위 부자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더 큰 부를 쌓았습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상위 5명은 2020년에서 2023년 사이에 자신의 재산을 2배 이상 불렸습니다. 그 총합은 약 8,69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200조 원에 달하죠. 반면 같은 기간 전 세계 인구의 60%, 약 50억 명은 오히려 재산이 줄었습니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은 이 현상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2020년 이후 새롭게 창출된 전 세계 부의 거의 3분의 1을 상위 1%가 가져갔다. 1%가 63%의 부를 가져갔고 나머지 99%는 남은 37%를 나눠 가진 거죠. 부가 아래로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로 폭포처럼 쏟아오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평등은 이렇게 점점 더 커지고 또 자기 스스로 키우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모라는 이 또한 잘못된 정책들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는 특히 1980년대 이후부터 느슨해진 반독점법을 지적합니다. 그 결과 대형 합병과 독점은 이제 사실상 허용된 것이나 다름없게 됐죠. 그러다 보니 한 명의 억만장자가 거대한 기업 제국을 더 빠르게 키울 수 있게 된 겁니다. 모러는 테크 기업들이 자신들을 클라우드 같은 이미지로 포장하지만 사실 그 수익은 지구 위에 아주 현실적인 착취에서 나온다고 표현합니다. 제프 베조스의 수십억 달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저임금으로 일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아마존에 입점하면서 높은 수수료를 내는 중소기업들로부터 나옵니다. 어떤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면 공급업체들에게는 더 낮은 납품 단가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별다른 혁신 없이도 막대한 부를 얻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모런의 비판 포인트, 우리 사회는 이런 부의 구조를 단순히 허용하는 걸 넘어 오히려 찬양하고 있습니다. 억만장자들을 천재라고 떠받들고 그 부가 사실은 남을 짓밟아 얻은 것이라는 현실을 외면하죠. 그렇다면 지금의 경제 시스템에서 누가 실제로 부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있을까요? 모런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애초에 부자로 태어나는 거라고요. 모러는 열심히 일하면 누구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달콤한 신화일 뿐 통계적으로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대학 등록금을 내줬다면 학자금 대출 없이 졸업하겠죠. 그러면 곧바로 주택자금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부모가 약간의 자금 지원이나 인맥까지 보태준다면 이미 사다리 몇 단 위에서 시작하는 셈입니다. 반면 가족을 부양하려고 학교를 일찍 그만두었거나 수천만 원의 학자금 대출을 안고 졸업한 사람, 그리고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전혀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아무리 똑똑하고 성실해도 병원비 같은 충격 하나에도 휘청이고 버틸 수 있는 안전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유리한 조건과 불리한 조건은 점점 더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분노 혹은 답답한 감정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점점 가난해지고 있을까는 좌절을 퍼뜨리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카알 모러는 희망의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경제학은 전문가들만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우리가 어디서 살지, 우리 일자리가 얼마나 안정적일지 등 삶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린 모두가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원리를 이해한다면 지금의 경제 시스템의 룰을 다시 쓸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의 불균형한 경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사실 아주 단순하다고 말합니다. 부유하고 강한 사람들의 권력을 제한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위와 아래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모러는 말합니다. 이게 성공이나 노력 자체를 비난하고 막자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옥스팜도 이렇게 주장합니다. 전 세계 정부가 억만장자에게 정당한 세금을 부과해서 새로운 귀족 계층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요. 이 책의 내용처럼 우리는 현재의 경제 시스템을 제고하고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딜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